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 토론 다짜고짜 2부에도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 역시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호동 경기도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건강보험료 인상 논란입니다. 올해부터 연봉 수억 원대의 초고소득 직장인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맞춘 형평성 있는 조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보험료 상한을 계속 올리는 방식이 근본적인 해법인지 또 사실상의 증세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모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죠. 그렇다면 누가 어디까지 더 부담해야 할까요? 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많으니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라.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게처럼 들리는데 근데 이게 충분한 먼저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이호동 의원님? 소득이 많으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라. 저는 이 명제가 네. 아마 와닿는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통상 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필요한 사람 내지는 장래에 필요할 사람이 대비하는 차원에서 내는 게 보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전현상도 발생하고 특히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네. 것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보험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또 안 내고 싶다고 안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냐 그러면 아마 주로 내야 되는 측을 본다고 하면 예.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주로 내야 되는 측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본다. 왜냐하면은 주로 안 내도 되면 이 논쟁에 네. 끼어들 여지가 없으니까. 뭐 그렇죠. 네. 예, 권혁우 위원장님. 뭐 원칙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이 더 부담하는 거는 사회범의 뭐 기본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이번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상한 인상은 행정력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전망이나 대안까지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보험료를 2년 동결 뒤에 2026년에 7.19%로 소폭 인상됐는데 네. 상한액 조정은 사실상 초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조치인 만큼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에 대한 국민적 설득과 공론화가 조금 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근데 건보료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요. 혹시 탈법이나 회피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권혁우 위원장님? 뭐 당연히 가능성은 있죠. 네. 일부 고소득층에서 소득 형태를 바꾼 회피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걸 국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은 국민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연대 가치를 다 이미 지켜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해법은 요율이나 상한 조정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과세 자료 연계라든가 부가 체계를 정비한다든가 징수 체납 관리 강화까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국민을 믿고 제도는 회피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이호동 의원님? 회피 가능성 많죠.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제도랑 그다음에 직장가입자 제도 이렇게 두 개의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 소득에 비례해서 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반은 피용자가 부담하고 하는 식인데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직장 생활을 하실 때는 어차피 사업주가 반 내고 그다음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제된 후에 급여를 차인지 급액을 그렇죠. 지급받다 보니까 실제로 그 부분이 담세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을 현실적으로 못 느껴요. 체감이 안 되죠, 네. 사실 잘. 근데 지역가입자가 된 순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등에 비례해서 가처분 소득은 현격하게 낮아지는데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해서 심지어 자동차까지 평가를 해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장 매월 나오는 고지서가 바로바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나도 어딘가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직장에 등재만 해두고 실제로 하지 않는 형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회피나 탈법 가능성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고소득층의 건보료 상한선을 높인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건보 재정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두 분 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호동 의원님. 뭐 이건 제가 통계 하나 가져왔는데 2024년도 건강보험료 수익 같은 게 약 84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 급여 지출이 96조 원이래요. 그래서 수지 적자가 12조 원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입자에게 거둔 보험료로는 보험 급여를 충당하고도 모자라서 네. 추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거나 하다는 부분이 네네네.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에 2033년 이 적립금 현재 기금 적립금 부분이 전체 소진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 구조랑 한번 또 연동을 시켜본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오령층이 많아지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계속해서 계속된다고 하면 네.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에서는. 예. 그럼 아마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여튼 빠르게 예.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네.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혁우 위원장님. 예, 마찬가지로 뭐 국회 예산처 정책 전망을 보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2025년도에 적자로 전환되고 예. 빠르면 2028년이면 준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 2024년에 100조 원을 넘었고 지출이 예. 26년에 111조, 2027년에 119조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2029년까지 매년 4조 안팎의 적자가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적립금도 2030년이면 소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서 이제 인구 구조의 피라미드까지 언급을 연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보험료만 올리는 구조로 정말 건보 적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게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들 품고 계시거든요. 권혁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로 지출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내는 생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국고 지원도 법정 기준이 20%에 못 미치는 13에서 14%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예. 지출 효율화 없이 보험료만 올리는 방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대로 국고 지원을 2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건강보험의 미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 지금 그 돈 쓰는 부분이 너무 타이트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 보고 좀 더 벌어봐라, 좀 더 벌어봐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가게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되는 부분에서 뭐 조금 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먼저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잘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보게 되면 뭐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은 일단 극심한 사회 저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고 지금 쓰는 부분도 보게 되면은 제가 특정 뭐 연령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전체 약 한 15% 정도가 전체 한 44%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계속 가속화되다 보면은 아마 사회적으로 어떤 저는 영린의 지점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춰서 사회에 대한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 아픔은 모두 다 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가게에서 이제 수입은 정해져 있으면 이제 뭐 가계부부터 이제 챙겨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지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건강보험 재정 문제의 핵심이요. 이게 수입 부족 문제 때문일까? 지출 구조의 비효율성의 문제는 없나?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호동 의원님. 지출 구조 비효율성 많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얼마 전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실손보험도 보험을 계속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나눠 가잖아요. 결국 맥락을 보게 되면 보장범위 그 커버리지를 줄여가는데 쟁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200회를 넘어간다. 뭐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는 상호 호혜주의에 기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 귀국을 해서 지역가입자 직위를 득하면 뭐 외국인도 건보 혜택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논의가 더 돼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립한 다음에 그것만 하더라도 아마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고소득자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금이 더 부담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우 위원장님. 수입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지출 구조의 비효율성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면을 보면 구조적인 압박 지출독에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에다가 의료 이용량까지 많이 늘면서 지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여기에 대해 국고 지원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될 몫이 가입자에게 떠넘겨지는 그런 것으로 비판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을 정상화하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의료 전달 체계까지 함께 손봐야 건강보험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 의원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요즘에도 진료 기록 조작해서 허위로 보험금 타내는 부당 청구 여전히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이호동 의원님? 당연히 있겠죠. 이 부분. 근데 이게 비율적으로 얼마가 되느냐는 또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허위 보험금을 타내는 부분들이 수신자, 진료를 받는 사람들 측에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의료기관 측에서 부당하게 청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이 후자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수가 삭감 부분이 더 그쪽에서는 이 의료계에서는 더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으로 진료를 받고 그것이 청구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계가 잘 작동을 해야 되겠죠.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야 될 것 같고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일벌백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시그널이 사회에 던져져야 될 것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인식 구조의 개선까지 이어진다고 해야지 될 것 같고 아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아마 또 법률 제정하고 징수율이 84%에 그치기 때문에 3천억이 해수 못 되고 있다 이런 부분만 해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혁우 위원장님. 그래서 그 민주당이 건강보험 부당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이제 상한을 기존 20억에서 30억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신고 유형에 따라서 포상금 기준과 상한도 달라지게 되고요. 내부 종사자의 경우 최대 25억 원까지 가능하고 일반인은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률을 억제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이해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지 조사 비율이 전체 1%에서 2%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정치권에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보건통계 2025를 보니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가 우리나라가 연간 18회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앞서서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통계 수치를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는 인식 이것도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권혁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인식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좀 의료 체계가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역할 구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도 상급병원 외래로 좀 몰리기 쉬운 구조이고요. 아픈데 병원 가는 걸 가지고 비난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사실은 제도가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본질이 의료 이용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기나 만성 질환까지 상급병원에 가서 의존하는 현실은 환자에게도 부담이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주치 제도나 1차 의료를 강화해서 경증은 동네에서 중증은 상급병원에서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동 의원님? 제가 캐나다에 잠깐 있었어요. 밴쿠버에 있었는데 거기는 방금 말씀하셨던 건 주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선배가 하는 말이 감기는 병원 가면 7일 만에 낫고 안 가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주치의를 보기 위해서 대기하다가 감기가 나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의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경증 부분의 그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한번 정치권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맞는 길인가를 고민한다 그러면 경증 네. 부분은 급여에서 제외시키면 자기 부담으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감사하게도 길거리 나가면 전문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증 환자가 예를 들어 상급 병원에 이용을 해야 돼서 실제로 진짜 필요한 사람이 상급 병원에 못 가는 그런 부분들 혹은 전원 의뢰서를 받으면 곧바로 상급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은 조금 1차, 2차, 3차의 그 어떤 직제상의 의료기관을 설치해 놓은 것의 그 취지를 부합하도록 조금 맞춰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좀 같은 결 차원에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뭐 저출생, 고령화, 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돈 낼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네. 예, 병원 갈 사람은 계속 많아지는 사회 구조. 이 보험료 인상 조치 이외에 어떤 대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좀 정리 차원에서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돈 의원님. 일단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정 수준 보험료를 지금 안 내게 되면 더 큰 부담을 우리 사회가 같이 져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적합한 시기에 진료를 못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네. 의료급여가 안 돼서 진료를 못 받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간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더 큰 부담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사회 비용의 전체적인 총지출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잠깐 내는 게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보험료 인상 조치 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저는 경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외하는 부분을 우리 정치권은 진짜 한번 논의를 한번 해야 돼요. 꼭 해서 같이 한번 힘을 합쳐 가봐야 될 것 같고 둘째는 지금 그 질문 나오나 모르겠는데 예. 이게 사실은 뭐 국민청원에 올라가게 되면은 해당 약제를 급여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꼭 필요하고 아주 생사에 불가결한 그런 부분에서 보험 적용을 하라는 게 그 취지거든요. 예,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권혁우 부위원장님.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건 좀 빼고 지출 효율화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약제비 관리라든지 과잉 검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예. 같이 기반 지불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만성 질환 관리를 강화해서 그 지출 효율화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의 다진을 미리 관리해서 입원이나 응급실 이용을 줄이는 방향도 예방 진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예방을 강화하고 누수를 막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려다가 이제 멈추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짜고짜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또 오셨으니까 한번 이 부분도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이제 최근에 이제 탈모 치료 건보 적용 초미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희귀 질환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혁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원목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취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정신 건강까지 좀 함께 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희귀 질환이나 중증 질환 지원이 우선돼야 되는 것은 뭐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더 신중해야 하고요. 희귀 중증 질환이 건강보험의 핵심 보호 영역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차분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동 의원님. 이거 탈모 치료 건강보험료 적용됐으면 제가 그 생애에서 썼던 의료비가 굉장히 절감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렇지만은 결국은 사회 전체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건강보험 재정이 상당수 확보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 자원이 있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아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논의하는 건 좋아요. 논의하는 건 좋고 그 이 대통령께서 이 탈모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이제 그런 부분 숨지 말고 탈모인들 같은 경우에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숨고 이런 부분 하지 말고 그런 부분 개성으로도 볼 수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서로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일단 우선순위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건강보험제도 어떤 방향으로 어느 부분에 더 무게를 가지고 추진됐으면 좋겠다 제도가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는 차원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호동 의원님.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출을 먼저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 지출 조정 같은 경우에는 경증 질환이라든지 혹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호혜주의의 바탕으로 제3의 국가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해주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시간이 많나요? 아니 적죠. 괜찮습니다. 1분 정도.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어요. 캐나다에서 그러세요? 맹장 수술을 해서 1,500만 원이 들었어요. 맹장 수술에 1,500만 원이요?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맹장 수술하고 나서 하룻밤을 거기서 이제 그 있으면은 당시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2시간 있다 걸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 이게 계속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도 누리고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계속 되려고 하면 있는 곳간을 조금 더 아껴 쓰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의료 시스템은 뭐 전 세계에서 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권영구 부위원장님. 네, 뭐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국고 지원을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지켜서 수익 기반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를 좀 우선해야 될 것 같고요. 부당 청구를 좀 막고 과잉 진료를 줄이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는 1차료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미래는 얼마나 더 거둘 수 있느냐가 아니라 덜 세게 만들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짜고짜 두 번째 시간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논란을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건강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 그를 뒷받침하려면 건강보험 재정도 탄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또 우리 세세들에게도 이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모쪼록 더 나은 해법이 좀 정치권에서 마련돼서 국민들도 또 여러모로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제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호동 경기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